가수 박유천, 승리, 정준영 씨 등 아이돌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박유천 씨가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필통 가운데 1g의 행방이 지금 오리무중이어서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마약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전문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유천의 승부수는 결국 독배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기자회견부터 다시 보시죠.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 장면을 보면서 저 때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발목을 잡은 거죠. 그렇다라고 예. 봐야겠죠. 예. 근데 이제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제 말을 못 바꿨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부인을 하다가 구속에까지 이르렀느냐라는 그런 상황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 본인은 계속해서 저 때만 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실제로 마약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정하에서 제모를 한다거나 염색을 한다는가 등을 통해서 마약계에서 반응이 안 나올 것으로 철석까지 좀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마약이 설령 나오다 할지라도 계속 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오히려 유지를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연예인으로서 복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워낙 팬덤이 좀 강한 그렇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의 어떻게 보면은 비난은 받을지 몰라도 팬들의 지지만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쪽이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차라리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네. 있죠. 그런데 이제 일련의 그 흐름을 보면은 결국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할리 씨랑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80도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로버트 할리 씨와 박유천 씨는 심지어 같은 재판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재판부에서 다른 결정을 하는 것, 거기에다가 둘 다 초범인데 어떻게 초범인데 다른 결정이 나왔을까? 이 기준은요. 뭔가 본인이 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범죄의 이 혐의,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중대한지, 그 두 번째가 증거인멸이고 세 번째가 도주의 우려입니다. 예. 근데 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서 이제 달라졌는데요. 로버트 할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미 다 확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박유천 씨가 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필로폰의 투약뿐만이 아니라 필로폰의 수수, 즉 구매를 하고 유통과 관련된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련된 혐의에서 특히 수수와 유통과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도 공범이라든지 여죄가 파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관되게 박유천 씨가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의 인멸의 우려, 남아있는 혹시 모를 공범과의 입을 맞추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리 씨는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출석하고 그럴 때 고개 숙이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할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인정을 예. 했죠. 그러니까는 인멸할 증거도 없는 데다가 법원에서 봤을 때에는 개선의 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출석 때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할리 씨와 달리 박유천 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감사합니다.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박유천 씨 결국은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 한 열흘 정도를 이제 수사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보통은 이제 혐의가 완전히 확인이 된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의 보강 수사 이후 검찰로 송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것들 중에서 과연 이 마약들을 본인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황하나 씨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황하나 씨는 함께 투약을 했다는 입장이고 박유천 씨는 나는 황하나 씨 심부름 정도밖에 안 했지 마약은 나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또 남는 마약들이 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남아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 버렸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 수사를 해야 되기 지금 때문에 그래픽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네,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라진 필로폰,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게 5회 정도 한 거 네. 알려진 거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20회분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1.5g을 그러니까 예. 0.5g씩 세 차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1.5g인데 지금 0.5g은 사라졌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황하나 씨와 박유천 씨, 황하나 씨 진술에 따르면 박유천 씨와 함께 5번을 했으니까 10번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경찰은 0.05g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이제 최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더 보강을 하자면 예. 이게 구속을 한다는 게 처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오히려 모든 경우에 찬성합니다만 예.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예. 이게 일종의 치료적인 차원에서의 구속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추가적으로 또 언제든지 범죄를 예.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또 한 거죠. 예. 근데 마약 사범이 초범인 경우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보통은 예.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뿐만이 아니라 수수한 경우가 있고 수수한 경우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에서는 집안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양성 반응 다 나왔는데도 박유천 씨가 내 몸에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략의 구속 이후에는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구속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구속까지 예. 됐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이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릴 경우에 마약을 한 게 사실인데도 그러면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 부분을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아마 이제 인정을 하기에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처벌을 받더라도 오히려 연예인으로서 내가 앞으로도 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예. 끝까지 부인하고 처벌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억울하다는 어떤 예. 주장을 유지하는 게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라면 아마 뭐 계속 부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다른 종류의 성분이라면 그러니까 우연히 그러니까 양품을 잘못 써서 처방을 잘못 받는 것들 우리가 생각보다 향정시적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의약품의 경우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체내에 들어간다는 주장이 유지될 수가 있지만 필로폰은 그런 경우가 있을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거의 거의 없거든요. 없습니까? 그래서 예. 더군다나 이제 체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양성 반응이 다리에서 나올 정도가 된다면 상당 어느 정도로 축적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극히 불리한 주장인 거죠. 네. 이건 뭐 가능성 차원에서 짚어보는 거니까요. 만약에 진짜 본인의 의지 없이 투약이 된 거라면 그런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 법에서는 예. 고의범,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해서 한 경우를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과실이라고 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을 하려면 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약과 관련된 것 아니면 향정신성 관련된 것은 과실범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박유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다고 하면 처벌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장이 굉장히 좀 본인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고 사실은 이런 향정신성이라든지 마약과 관련되어서 사실상 과실로 이러한 것들을 투약이 돼서 무죄로 받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본인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아니면 계좌이체라든지 함께했다고 주장하는 황하나 씨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과실로 인한 투약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과연 유리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 예.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마초 같은 경우를 예. 그 같은 자리에 있는 바람에 머리카락 같은데 그 성분이 연기 때문에 싹 묻어서 검출됐던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필로폰이 체내에 우연히 들어갔다라는 그리고 경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5번 정도면 예. 뭐 필로폰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반응이 어떤 건지 내 몸이 이상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한 번 정도라면 모를까. 경찰에 지금 적시하고 황하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 몸에 이상한 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몸이 이상하네 그러고 넘어간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장이죠. 근데 보통 저는 궁금한 게 구속이 된 후에 조사를 받으면 심경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는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도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공범이라는 부분, 뭐 마약이 남아있다는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뭐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지만 심경 변화가 결국 그 판단에 달려 있겠죠. 아, 내가 이대로 가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예. 거겠죠. 지금 뭐 사라진 마약도 찾아야 되고 풀 게 많지 않습니까? 황하나 씨와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요. 예, 황하나 씨와 대지 조사는 추후에는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는 사실은 황하나 씨의 대질이 굳이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이것을 부인하고 있고 대질 조사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적인 증거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인적인 증거, 즉 진술의 증거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때 서로 다른 진술이 2개가 있으면 이 진술에 상반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대조사를 하는 예.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박유천 씨의 투약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 특히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황하나 씨의 대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황하나 씨의 대질이 필요한 향후의 조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아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구매한 필로폰이에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필로폰이 과연 어디에 쓰여졌느냐, 투약을 그럼 둘이서 더 했느냐, 즉 여죄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투약을 했느냐, 공범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넘겼느냐, 이러한 예.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향후의 여죄와 관련되어서는 황하나 씨의 대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질할 때 둘이 너무 서로 딴 얘기해버리면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질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또 대질신문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최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다라면 이제 황하나 씨는 일부 마약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당했다라는 식의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번에 각각의 마약 같은 경우 투약할 때마다 한 번씩 별개의 범행인 거거든요. 그중에 한 번은 황하나 씨의 주장은 나는 이게 의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의 사실을 밝힌다는 것보다 황하나 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정말 주장이 맞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혹시 필요할 수도 있죠. 네. 버닝썬 수사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수 승리 씨요. 지금 구속영장 신청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게 그렇죠. 아니냐. 다른 예를 들면 정준영 씨의 단톡방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승리 씨만 진행하지 않고 있느냐.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승리 씨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요. 아직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는 여러 혐의들이 다 완결되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이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렇죠. 이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성매매와 관련된 대가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진술들이 있는지여야 되는데 특히 대가입니다. 승리 씨가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했어요. 예. 근데 그간에는 여기에 대한 것들이 특별한 진술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밝혀진 것이죠. 예를 들면 2015년 12월에 일본인과 관련된 이 사업가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줬고 예. 여기에 승리 씨가 지금 YG의 법인카드로 3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매매와 관련되어서는 단순히 대가를 지급할 때 그냥 뭐 성매매와 관련된 대가뿐만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해줘도 이거 성매매 알선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대가 지급, 즉 장소에 관한 대가 지급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 씨가 갖고 있었던 혐의 중에 가장 높은 혐의인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아니면 횡령과 관련되어서 이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서 뭐 카드 사용 내역도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승리 씨가 썼지만 YG 카드잖아요. 네. 그럼 수사가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는 건가요? 뭐 확인해 볼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냐면 YG 법인카드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이른바 김영식 카드, 법인카드도 누구 이름인지가 다 적혀 있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얼마를 썼는지가 다 나오는 거고 YG 측의 해명은 뭐 승리 씨가 사용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YG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YG에서 결제를 해주지만 나머지는 승리 씨가 다 메꿔줬다라는 식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간단하잖아요. 당시에 카드 금액 3천만 원, 뭐 300만 원, 30만 원도 아니고 큰 액수기 때문에 예. 실제 그 돈이 승리 씨로부터 YG 엔터테인먼트로 갔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예. 설령 뭐 YG에서 실제로 3천만 원까지 다 결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더 남아서 YG에서도 그러면 알고 이걸 알선까지 했느냐,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YG까지 지금 옮겨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승리 씨가 지금까지 저희가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혐의만도 너무 많아서 어떤 혐의로 과연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였는데 성매매 알선 부분이 가장 좀 과중하다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는? 그렇죠. 지금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성매매 알선, 또 횡령, 뭐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성폭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다른 것들보다도 지금 횡령과 성매매 알선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는 가장 중한 혐의로 보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매매 알선, 좀 횡령 같은 경우에는 좀 수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액을 특정해야 되고 그 금액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횡령보다는 더욱더 실체가 드러난 성매매 알선으로 지금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형량이 법적 형량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매매 알선 중에서 지금 특정되어 있는 것이 2015년 앞서 말씀드린 일본인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그 2017년도에 승리 씨 필리핀에서의 본인의 생일 파티인 부분인데 지금 2017년도에 승리 씨의 필리핀에 있었던 생일 파티 부분이 조금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대가 지급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대가 지급이 지금 2015년도에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인정도 했던 부분이고 진술이 있고요. 또 법인카드 지급 부분이 있는데 승리의 필리핀의 생일 파티와 관련되어서는 1,5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을 다들 부인하고 있어요. 승리 씨도 본인은 이것을 성매매와 관련된 대가가 아니라고 했고 그날 그 생일 파티에 있었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성관계는 있었지만 이것이 성매매는 아니었다. 그리고 1,500만 원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속영장과 관련된 성매매 알선이 2017년도까지도 함께 묶으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사기관이 아무래도 입증을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내가 돈은 낸 건 맞는데 성접 때는 몰랐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가 수사의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모 호텔에서 3천만 원을 결제를 했다라는 것도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외부에서 해외에 출장을 갔었을 때 해당 사업가로부터 환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가 호텔 값을 내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9명 가량이 이르기 때문에 방에 고급방을 잡고 뭐 2박 3일 동안 했으니까 3천만 원이라는 큰 액수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제 목적 자체를 좀 승리 씨는 아마 다툴 거예요. 나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 사업 때문에 뭐 한국을 왔었고 주된 목적이 그거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방값을 계산해 준 것뿐인데 그 상황에서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내가 했던 것과 도를 넘어서는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호텔을 제공한 것 자체가 성매매가 목적이었느냐, 성매매를 포함한 어떤 뭐 접대라든가 이런 게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사업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동업자가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어떤 뭐 향응까지 제공한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마 승리 씨 같은 경우는 나는 그 부분에는 절대로 몰랐다라고 주장할 건데 다만 경찰에 지금 승리 씨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보고 있는 거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같이 단체 대화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를. 그 유 씨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렇게 불러줬다는 얘기를 단체에 다 올렸고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이제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해 놓고 정준영 씨에게까지도 그걸 소개를 시켜줬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몰랐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경찰은 추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승리 씨 영장 신청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버닝썬 수사에서 이제 촉발이 된 건데 정준영 씨 단톡방이요. 이게 이제 불법 영상 올리고 찍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성폭행 차원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하고 공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폭행 정황이 단체 대화방 내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경찰은 2016년도 1월에 강원도 홍천 그리고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각각 성폭행과 관련된 범행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정준영 씨랑 최종훈 씨 등의 3명이 모두 다 이 두 개의 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태이고요. 단순히 그전에는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도 굉장히 형이 높은 성폭법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성폭행과 관련된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이것이 성폭행과 관련되어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받고 있었던 혐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수사가 진행되겠죠. 그냥 이제 성폭행 혐의도 물론 무거운 거지만 이게 집단 성폭행 혐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른바 이제 특수강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좀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글자 그대로 차원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실형 가능성을 따질 정도가 아니라 실형을 얼마만큼이나 무겁게 받느냐라는 거고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뭐 실제 실무에서는 6, 7년 정도가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두 차례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정주영 씨까지만 해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관계일지라도 이게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한 거라면 처벌을 하는데 그렇죠.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성범죄를 당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단체 대방 내용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예. 한다면 추가 수사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5명씩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은 그 두 번에 다 연루가 됐었다? 그럼 두 차례의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한 범죄인 거죠. 예. 일단 정준영 씨는 구속이 된 거고 최종훈 씨가 이제 남아 있는 문제인데 현장에 있었지만 나는 성폭행 안 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용어는 특수강간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집단 성범죄라고 부르는데 집단 성범죄에서 본인이 반드시 성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집단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폭행과 협박으로 그런 성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폭행과 협박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남성이 여러 명이에요. 그럼 단순히 뭐 같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을 줄 수가 있겠죠.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최종훈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뭔가 내가 성범죄와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직접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으니까 양형 단계에서도 좀 이것을 감안해달라라는 취지의 차원인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쨌든 뭐 좋지 않나. 소환은 불가피하겠죠. 당연하죠. 예. 소환은 불가피하고요. 소환뿐만이 아니라 처벌도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수사에서 이것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처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이돌들 얘기를 해봤는데 진정으로 팬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일 정도로 아픈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집행정지가 실무에서 굉장히 뭐 아주 낮게 나옵니다. 거의 뭐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요. 예. 실제로는 뭐 부모님의 어떤 상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의 그 어떤 병질이 아니면 집행정지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주관적인 통증이라는 것과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취소 밖으로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냐고 봤었을 때는 검찰에서 이 집행정지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디스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이 심한 병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또 어떻게 보면 진통제 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심한 경우 수술 같은 경우도 크게 오래 그러니까 뭐 세균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처치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집행정지위원회에서는 뭐 의사 출신 검사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예. 판단을 내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에서 재판을 치러야 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제 국정농단 사건 선고,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심이 모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 작업 존재 여부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뇌물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뇌물 액수가 70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것이 뇌물을 경영권 승계는 몰랐다. 그 당시에는 현안이 이런 것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뇌물이 인정이 안 돼서 금액이 3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인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형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금액이 같아야 돼요. 근데 항소심에서 금액이 달라졌으니 이것을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실형이 될 것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관심 집중되고 있는 쟁점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뭐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달라질 가능성도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충분히 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은 이게 경영승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네. 거고
이재용 부회장은 없었다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지 맞춰야죠.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삼바 수사는 크게 삼성바이오 수사도 사실은 이걸 승계작업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역시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예.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